네, 저는 병원 나이 29살, 한국 나이로는 31살 때 위암 사기 진단을 받고 현재 횟수로 7년 차, 물론 중간에 재발을 했지만 7년 차 생존 및 관찰 중인 환우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와 같은 위암 사기 혹은 사기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시면 사실 그 어떤 말, 어떤 행동보다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나와 같은 기수, 상태, 나와 같은 처지의 환우가 치료와 수술 후 몇십 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사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러합니다. 위암 사기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 10%로 알고 있는데요. 5년 생존율이라는 게 5년 동안 암의 재발이 없으면 거의 완치된 것으로 보기에 그렇게 통계를 낸다고 들었습니다만 함정이 있다면 4년 차에 재발이 되고 치료를 받는 5년 차 환자도 저 5년 생존율에 포함이 되어서 집계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사기에서 5년 이상을 생존한다는 건 사실 기적과도 같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정말 제 운을 여기에다가 다 쓴 것만 같은 간략하게 저는 15년도 1월에 위궤양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암이 위하고 복막에서 발견되어서 위암 사기 판정을 받았고요. 그 후 수술과 항암 치료 끝에 16년 1월부터 3개월 간격으로, 그 후로는 6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받으며 지내다가 19년 7월에 재발 판정을 받았고 4년 차에 재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19년 12월에 마치고 현재 3개월마다 추적 관찰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암을 발견하게 된 건 15년도 1월에 복통이 너무 심해서 찾아간 응급실에서였습니다. 사실 그 몇 해 전부터 속쓰림 이런 증상이 있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고 간간히 약을 타서 먹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별다른 의심하지 않았었죠. 너무나도 젊은 나이였고 암은 에이 설마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년도 1월에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었고 잠에 들 수도 당연히 없었고요. 정말 대굴대굴 구를 수밖에 없을 정도의 복통이 갑자기 시작되었고 응급실을 찾아갔으나 몇몇 검사 후 그냥 장염이니까 약 복용 후에도 차도가 없으면 다시 방문하라는 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나아지지 않아서 바로 응급실로 다시 향했고 또 다시 검사 끝에 개복 수술을 해야 하는 위급 상황이라는 말씀과 함께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위에 천공이 생겨서 복통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 통증은 잡았다고 하셨으나 안 좋은 게 위하고 복막에서 발견되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암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의사 선생님께 들으신 부모님께서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고 복막전이 사기 위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치료를 받으면 1년, 받지 않으면 3개월 정도의 여명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었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정말 웃음도 안 나오고 말문이 막히고 아무런 생각 당연히 안 들고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도 젊으니까 공격적으로 치료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치료를 받겠다, 공격적인 치료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세탁셀, 시스플라틴, TS1 이렇게 세 가지 약으로 일단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3기암까지는 수술로 먼저 보이는 원발암을 제거한 후에 보이지 않는 잔여암들을 항암 치료로 제거하여서 완치를 목표로 하지만 4기는 이미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된 상태라 원발암을 제거하여도 저 같은 경우에 복막이라는 곳에 전이된 암은 수술로 제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고, 상황이라기보다 그런 장기이고요. 또 어차피 다른 곳에 보이지 않게 퍼져 있을 거라는 판단에 수술은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주로 고식적인 항암 치료만을 하게 되죠. 생명을 단지 연장하기 위해서요. 네. 저도 항암 치료를 먼저 시작했죠. 훗날 수술을 하게 될지 그건 당연히 모르는 상태로 일단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항암 주사를 맞는 순간에는 그 주사약이 물리적으로 몸에 통증을 줄까봐 긴장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눈을 정말 질끈 감고 그나마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제 몸으로 항암제가 들어가는 순간을 처음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주사를 맞는 동안 통증이나 뭐 이런 건 없었지만 1차 치료 후에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2회차부터는 80%의 용량으로 줄여서 맞게 되었습니다. 키, 몸개, 나이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약 용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치료 후에 고열, 또 설사 등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2회차부터는 그렇게 용량을 줄여서 치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부작용들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점점 차수가 지날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견딜만 하구나 라고 생각했었지만 일주일 쉬는 그 회복 시간에 회복이 전 회차보다 잘 안 되고 약이 몸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견딜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구내염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아무 맛이 안 났고 매운 것은 먹지도 못했고 뭐 머리카락, 눈썹 이런 것들 다 빠졌었고요. 손톱, 발톱도 다 빠졌었고 눈물길이라는 게 막혀서 눈물을 매번 1분 간격으로 훔쳐줘야 했었고 뭐 대부분의 증상은 치료가 끝나고 복구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눈물길이 막혀서 눈물을 1분 간격으로 훔쳐줘야 하고 그래서 공연이나 운전 뭐 이런 건 아예 불가능하고요. 여러분들 눈에도 늘 눈물이 돌죠. 그래서 건조해지지 않는 것이고 그 눈물이 안구에서 돌다가 눈 안쪽으로 눈물길이라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빠져야 하는데 그곳이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섬유화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도는 안구의 눈물을 직접 휴지 같은 것으로 1분 정도의 간격마다 훔쳐줘야 하고 사실 이 막힌 눈물길에 인공적으로 길을 뚫는 수술이 있는데 그 유리관 같은 게 필요합니다만 언젠가부터 그 수요가 없다고 해서 업체 자체에서 수입을 하질 않아서 수술은 국내에서 현재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당장 이것만 치료돼도 상당히 사는데 덜 불편할 텐데요. 물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제는 정말 무의식중에 눈물을 훔쳐내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아주 처음 이런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받았으면 어쩌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는 안 왔을 텐데 그 당시 정말 온몸이 다 부작용 투성이고 해서 단순 눈물이 많이 나는 부작용이구나 라는 생각에 부작용이라고 딱히 생각지도 못하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빨리 말씀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손에 땀이 나질 않아서 그리고 어떤 보호막 같은 게 사라져서 매우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잘 만지지 못하게 되었고 저 같은 경우 기타나 드럼을 전혀 연주할 수 없게 된 그런 후유증이 생겼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 당시 밥 짓는 냄새만 나도 구역질 나기 시작했고 정말 음식 냄새를 못 맡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근데 먹어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먹을 수 있는 것들, 그게 뭐 빵이건 국수건 일단 조금이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먹어야 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런 거 가릴 거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자체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날마다 정말 한정적이었고, 어떤 날은 빵은 그나마 먹을 수 있겠다, 아니 삼킬 수 있겠다, 또 어떤 날은 빵도 도저히 안 넘어가고, 정말 음료로 된 영양제 같은 것들만 먹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키 77에 몸무게가 66, 7 정도였었는데, 그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52kg까지 빠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정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나마 덜 힘들 수 있었던 건 가족과 특히 그 당시 여자친구의 존재가 있었고, 또 여러 많은 친구, 지인분들의 메시지도 힘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같은 사기 위암에서 완치하고 살아계신 환우들의 정말 그런 가뭄에 콩나듯 발견되는 이야기들 또 꽤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